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인체 수행력의 지표에 대해서 또 평가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심폐지구력을 평가하는 그 방법, 그리고 퍼센트 HRR, 즉 여유 심박수를 퍼센트로 나타낸 거, 그리고 이제 운동 후 초과 산소 소비량, 뭐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폐지구력을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나누면 뭐 이런 방법,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벤치 스텝 테스트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뭐 하버드 스텝, 퀸스 컬리지 스텝, 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벤치 스텝 테스트는 일정한 높이에, 즉 뭐 40cm든가 50cm 이런 일정한 높이의 벤치 위를 올라섰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발로 먼저 딛고 왼발로 디뎌서 올라섰다가 다시 오른발로 내리고 왼발이 내리는 형태. 자, 이 벤치 스텝 테스트의 경우에는 벤치가 높이, 얼만큼 높으냐에 따라서 운동 강도가 결정이 되고, 또 스텝을 1분에 뭐 예를 들어서 30회를 하느냐, 1분에 24회를 하느냐, 그거보다 더 빨리 하느냐에 따라 운동 강도가 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벤치의 높이와 스텝 횟수에 의해서, 분당 스텝 횟수에 의해서 운동 강도가 조절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실험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굵은 고딕체로 쓴 바로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이클 에르고메타는 바이시클 에르고메타가 있죠. 그래서 발로 구르는 그런 그 자전거를 의미하는 고정 자전거라고도 그러죠. 바로 이런 바이시클 에르고메타가 있고, 또 하지 마비자나 이런 분들은 암 에르고메타를 이용해서 그 심폐지구력 그 평가를 갖다가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운동 강도가 브레이크 강도랑 RPM, 즉 페달링 회전수죠. 그래서 revolution per minute, 1분 동안에 몇 번의 회전을 레볼루션을 하느냐. 자, 이 RPM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50rpm, 60rpm, 또 뭐 그보다 더 많은 90rpm, 어쨌든 회전 수에 의해서 운동 강도, 그 다음에 브레이크 강도, 자전거를 그 페달링을 할 때 여기에 걸리게 되는 브레이크의 그 압력에 의해서, 그 강도에 의해서 운동 강도가 조절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트레이드밀이 있죠. 트레이드밀은 러닝머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트레이드밀은 벨트 바닥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벨트의 속도, 그 다음에 이 바닥면의 경사도, 이거에 의해서 운동 강도가 결정되는 것이죠. 또 이제 휠체어 트레이드밀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건 주로 이제 실험실에서 사용된다고 한다면은 필드에서 직접 걷거나 달리는 그 기록을 가지고 심폐지구력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1.5마일을 달리는 테스트, 그래서 시간을 측정을 해서 체력 수준을, 심폐지구력을 평가한다. 1마일은 1608m, 즉 1.6km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마일을 워킹하는 테스트도 있고, 또 12분 동안 얼마만큼 걷거나 달리느냐, 최대한 그 걷거나 달린 거리를 측정하는 12분 달리기 테스트라고 하죠. 자, 이런 것은 이제 필드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벤치 스텝 테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다시 오른발이 먼저 내려오고 왼발이 내려가고, 뭐 이런 형태로 스텝이 완스텝이 돼서 1분 동안에 스텝을,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요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초 정도 걸린다고 한다면은, 자, 올라가는데 1초, 내려오는데 셋, 넷, 1초 걸린다면은 1분 동안에는 30스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벤치 스텝 테스트가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때 뭐 이러한 그 심박수를 측정하는 이런 장비를 이용을 해서 심박수를 갖다가 체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버드 스텝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운동이 끝난 다음에 심박수가 얼마나 회복되느냐, 이 회복되는 상태를 보고, 회복되는 비율을 보고 그 사람의 심폐 기능을 갖다가 평가하는 이런 형태로도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에르고메타죠. 그래서 자전거 에르고메타는 뭐 이런 기계식 자전거, 이건 기계식이고요. 뭐 이렇게 모니터가 달려 있고, 뭐 이렇게 달려 있고, 이제 전자적으로 제어되는 장비가 요즘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바이시클 에르고메타의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브레이크 강도와 회전수, 페달링 회전수, 분당 회전수에 의해서 운동 강도가 조절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트레이드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트레이드밀 달리기 하는 동안에 이런 심전도도 뭐 측정을 하고, 이제 호흡계수 분석도 하고, 이 벨트의 속도와 그다음에 이 경사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운동 강도가 조절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암 에르고메타는 이제 그 하지 마비자들을 위한 그런 그 심폐 지구력, 심폐 기능을 측정하는 그런 그 장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수영 트레이드밀도 볼 수가 있고, 직접 이제 이렇게 수영을 하면서 와류가 이렇게 흘러서 저항을 주는, 그래서 물의 흐름에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은 저항이 운동 강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인체가 내보내는 여러 가지 생체 신호를 갖다가 측정하게 되는데, 이때 주로 산소 소비량이라든가 심장 박동수, 혈압, 혈중 젖산 농도 이런 것들을 측정함으로써 이 사람의 신체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것은 뭐 필드에서 많이 적용돼서 요즘은 뭐랄까요, 스포츠 웨어러블 바이오 센서가 많이 개발돼서 뭐 팔찌의 형태, 시계의 형태, 그 밖에 이렇게 옷을 직접 부착되어 있는 형태, 뭐 이런 형태, 발찌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피부에 직접 부착하거나 이식하는 형태로 또 이런 센서들이 많이 활용되고, 이런 신호가 결국 이제 IoT라고 그러죠. 이러한 IoT를 통해서 뭐 피지션, 의사라든가 전문가한테 그 피드백이 보내지게 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운동을 분석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요즘은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고, 또 많이들 적용되고 있는, 적용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소 소비량, 산소 섭취량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경우에는 산소 섭취량이, 분당 산소 섭취량이 분당 3리터, 분당 3.5리터 쭉 상승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운동 강도를 점차적으로 이렇게 높여 나가는 그 과정에서 산소 소비량이 쭉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그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이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산소 섭취량이 이 사람의 경우 마지막 끝에 3.5리터 분당 이렇게 나타났는데, 체중이 70kg인 사람의 경우에 이것을 상대적인 운동량으로 표시하면은, 운동 강도로 표시하면 이 최대 산소 섭취량은 3.5리터는 3,500 밀리리터, 그 다음에 킬로그램 퍼 미닛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70kg으로 나누니까 상대적인 산소 섭취량은 50ml, 즉 분당 체중당 50ml로 또 이렇게 환산이 된다, 이런 것이죠. 자, 이런 패턴으로 운동 강도와 산소 섭취량은 직선적인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심폐지구력을 측정한다고 했을 때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결국 점증부와 운동 검사다. 낮은 강도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벤치 같은 경우는 스텝의 높이와 또 스텝 횟수를 통해서 이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강도와 RPM, 페달링 회전수를 높여가면서 할 수도 있고, 페달링 회전수는 대체로 일정하게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놓은 다음에, 즉
1분에 60번 회전하는 거 또는 뭐 70번, 50번 이런 형태로 고정시킨 상태로 주로 브레이크 강도를 1kg, 1.5, 2kg 이렇게 계속해서 높여나가는 그런 형태로 운동 강도를 높여나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점증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사람이 최대까지 또는 최대에 이르기 전에 어느 시점까지 운동을 진행하는 것을 점증부하 운동검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드밀 같은 경우에는 벨트의 회전 벨트의 속도, 그 다음에 이 바닥면의 높이, 바닥면의 높이를 조절을 해서 운동 강도를 갖다가 조절하는데, 이때 이제 여러 이미 오래전부터 확립된 그런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프로토콜, 이런 브루스 프로토콜이 가장 유명한 프로토콜 중에 하나고요. 발케 프로토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2분 또는 3분 동안 운동 강도를 RPM을 어느 정도로 고정시키고 브레이크 강도를 어떤 식으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운동 강도를 점차 높여나가서 최대까지 또는 최대 이전의 어떤 시점까지 운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브루스 프로토콜, 발케트 프로토콜은 굉장히 유명한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심장병 환자를 위한 모디파이드 브루스 프로토콜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된 프로토콜을 보다 심장병 환자에게 맞춰서 만든 그런 프로토콜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프로토콜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형태의 점증부하 운동 부하 검사를 GXT, Graded 점증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의 X, 그 다음에 테스트 해서 GXT 검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검사를 방금 말씀드렸듯이 최대까지 수행할 수 한다면은 이것을 맥시멀 GXT고요. 그 다음에 최대하까지, 즉 심장 박동수가 160회다 또는 자신의 최대 심박수의 80%까지만 운동을 수행한다. 자, 이런 어떤 최대 이전의 운동을 갖다가 사전에 중지할 것을 정해놓고 운동을 갖다가 수행하는 그런 그 운동 부하 검사를 서브맥시멀 GX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의 얻어진 생리적 측정 지표를 가지고 이 사람의 최대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방법을 최대화 운동 부하 검사다 하고, 대부분의 운동 처방 영역에서는 최대 운동 부하 검사는 거의 쓰지 않죠. 연구 목적이나 아니면 엘리트 선수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제 평가할 때는 이 방법을 쓰지만 일반적인 운동 처방 영역에서는 최대화 운동 부하 검사를 쓰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이러한 검사의 위험성 때문에 이 최대화 운동 부하 검사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 검사 중에 지속 운동 부하 검사가 있고 간헐적 운동 부하 검사가 있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20분, 30분 쭉 계속해서 운동을 진행하는,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을 지속 부하 운동 검사다. 간헐적 운동 부하 검사는 5분, 10분, 3분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인터벌을 두고 휴식을 주고 다시 계속 반복해서 운동을 수행하는 이런 형태의 그 운동 부하 검사를 간헐적 운동 부하 검사다. 이렇게 이제 운동 검사를 할 때 이렇게 기계적인 운동 강도를 딱 맞춰서, 예를 들어서 KPM이나 와트라든가 이런 이제 기계적인 운동 단위, 작업량의 단위를 딱 정해놓고 트레이드밀에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한다 하면 시속 8km로 달린다. 시간당 8km의 속도로 달리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30분 달린다. 이렇게 달리는 형태로 하는 것이 지속부하 운동 부하 검사죠. 이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생리적 반응을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심장 박동수 같은 것은 계속 2, 3km, 5km 점점 장시간 가면 갈수록 심장 박동수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즉 운동 강도는 딱 고정됐지만 인체가 받는 스트레스는 더 커지기 때문에 심장 박동수는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계적인 작업량을 고정시켜서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방법도 있지만 생리적 신호, 즉 심장 박동수나 산소 소비량을 딱 정해놓고 그걸 측정해 하면서 정해진 수준에서
운동 강도를 조절해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쭉 심장 박동수를 150회, 150회 분당 이런 그 강도로 운동을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강도로 계속 가다 보면 특정한 어느 그 기계적 운동 강도, 자금량에 의해서 쭉 가다 보면 심장 박동수가 이 범위를 넘어서 또 증가하겠죠. 그러면 속도와 경사도를 좀 줄여서, 즉 운동 강도를 좀 줄여서 줄여주면은 바로 우리 인체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150회로 다시 떨어지게 되죠. 반대로 이제 운동에 너무 이렇게 적응이 된 상태가 되면은 낮은 강도인 경우에는 150회 미만으로 140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은 속도를 조금 높여서 다시 강도를 높여주면 바로 인체는 반응을 보여서 150회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한 어떤 생리적 반응 지표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방법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운동 부하 검사를 통해서 심폐지구력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그런 그 검사 방법이 진행되고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게 되면은 산소 소비량과 심장 박동수의 심박수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말씀드리자면 심장 박동수는 심박수라고 하는 것은 산소 소비량 또는 이것을 다른 말로 운동 강도와 비례적인 직선 관계를 갖고 있다. 그 심장이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직선적인 비례 관계를 보이게 됩니다. 운동 강도가 점차 상승함에 따라서 즉 산소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는데 A라는 사람이 보이는 반응과 B라고 하는 사람이 보이는 반응은 다르죠. 여기서 보게 되면 심장 박동수가 140일 때 B라는 사람이 보이는 산소 소비량은 1.6리터 분당 산소 소비량이고 A라는 사람이 보이는 반응은 쭉 와서 여기서 수직선을 내리면 2.4리터가 됩니다. 자, 무엇을 의미하느냐? 심장이라는 펌프, 심장의 동일한 일에 의해서 A라는 사람은 더 많은 자금량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A라는 사람은 훨씬 더 좋은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련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작업량에 대한 또는 운동 강도에 대한 심장의 반응에 차이가 나타난다. 이 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B의 경우 140 bpm, bpm이라고 하는 것은 beat, 심장이 뛴다는 뜻이죠. beats per minute. 1분 동안에 per, 이건 per죠. 1분 동안에 심장의 박동수, 그래서 BPM이라고 쓰는 것이죠. 심장 분당 심박수가 140인 사람, 이 B라는 사람이 이때 이 상태에서 30분간 운동을 했다고 할 경우에 에너지 소비량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운동 처방령에서 약속된 것이 있죠. 산소 1리터는 5kcal를 소비한다. 발생시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사람의 경우 심장 박동수 140에서 1.6리터의 산소 소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1리터당 5kcal를 소비하는 발생시키는 에너지 소비량이 되는 것이고 이 운동을 몇 분 동안 30분 동안 하니까 다 곱해주면 240kcal를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겠는데요. HR max 그리고 이제 퍼센트를 붙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산소 섭취량, 최대 심박수의 몇 퍼센트냐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심박수의 운동 강도를 표시할 때, 그 다음에 heart rate reserve라고 합니다. heart rate reserve, 즉 여유 심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자로는 HRR이라고 하는데 이 HRR이라는 것은 자기의 최대 심박수에서 HR max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이것에서 빼는데 뭘 빼냐면 자신의 안정시 심박수 HR rest를 뺀 값을 HRR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운동 강도를 표시할 때 퍼센트 HRR로 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위의 그림은 퍼센트 HR max로 표시된
운동 강도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문제가 생기는가 봤더니 55% VO2 max 수준이 바로 여기란 말이죠. 요거와 그 산소 소비 수준과 심장 박동수를 관계식을 그려봤더니 이런 직선 관계를 보이게 되는데 퍼센트 HR max로 표시할 경우에는 이 최대 산소 소비량의 퍼센트로 표시한 것과 잘 일치하지 않더라 이 얘기죠. 즉 70% 여기 보시면 HR max라고 하는 것은 70% VO2 max 형태로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55% VO2 max로 표시되는 것이죠. 이거랑 일치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사람에 따라 편차도 많고 그 다음에 퍼센트 HR max가 산소 소비량과 제대로 잘 일치하지 않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새롭게 제기되는 그러한 지표로서 퍼센트 HRR이 요즘은 더 많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HRR로 했더니 보정을 했더니 50% 퍼센트 HRR은 50% VO2 max 보다 엄격히 얘기하면 이것도 보정을 최대 산소 섭취량도 보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VO2R로 퍼센트 VO2R로 사실 표시하면 더 정확하지만 어쨌든 산소 소비 수준을 더 잘 일치하는 반영하는 지표가 퍼센트 HRR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퍼센트 HR max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잘 알다시피 최대 산소 소비량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추정할 수도 있죠. 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220의 나이, age를 빼서 HR max라고 하는 것을 추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0세인 사람은 220에서 30을 빼니까 추정되는 HR max는 190회 BPM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운동 강도를 나타낼 때 이 퍼센트로 표시한다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최대 심박수가 180회 BPM이다. 이랬을 때 이 사람의 70% HR max라고 하는 것은 바로 180에 0.7을 곱해주면 되죠. 목표 심박수는 타겟 허트 레이트 해서 이 목표 심박수라고 하는 것은 70%의 퍼센트 HR max일 경우에 180에 0.7을 곱한 값 126회가 된다. 그런데 이때 나타내는 VO2 max는 이 그림에서 예시한 것과 같이 70%의 HR max는 최대 산소 섭취량으로 치면 55%에 해당이 되죠. 정확히 잘 매치가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70% VO2 max로 일치되면 상당히 편리한데 이런 문제가 좀 나타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게 된 것이 퍼센트 HRR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HRR이라는 것은 최대 심박수에서 자신의 이제 이것은 안정시 심박수를 측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뺀 값을 Heart Rate Reserve HRR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최대 산소 섭취량을 그대로 사용해도 좋지만 사실은 최대 산소 섭취량에서 안정시 산소 소비량 적지만은 이것을 뺀 것이 보다 더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사실은 VO2R로 퍼센트 VO2R로 표시하는 게 더 좋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그림에는 그냥 퍼센트 VO2 max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산소 소비량에서 안정시 3.5ml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휴식 시 산소 소비 수준을 빼면 그 값과 HRR, 퍼센트 HRR과를 매치시키면 더 잘 매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방금 말씀드렸듯이 심박수와 산소 수준의 상대적인 수준을 일치시키는 것이 운동 강도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 심박수가 180회 BPM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정시 심박수가 측정하면 되죠. 60회인 경우에 이 사람의 똑같은 70% HRR에서의 목표 심박수는 얼마냐. 이걸 구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목표 심박수 THR은
안정시 심박수 더하기 가로 열고 HRR 여유 심박수의 운동 강도를 곱한 값, 바로 이 값으로 계산을 하면 안정시 심박수가 60회라고 그랬죠. 더하기 여유 심박수 곱하기 운동 강도 0.7을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곱해주면 안정시 심박수 60에 120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심박수가 180이고 안정시 심박수가 60이니까 뺀 값이죠. 바로 이것이 HRR입니다. 이것이 HRR이고 여기에 0.7 운동 강도를 곱해주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나온 값은 144회가 됩니다. 자, 퍼센트 HRR이 144회이고 퍼센트 VO2 max의 경우에는 여기 126회, 즉 퍼센트 HRR이 훨씬 똑같이 70%일 경우에 운동 강도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최대 산소 섭취량과 더 상대적인 일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우리 운동 처방 영역에서는 이런 방법을 잘 직접적으로 활용을 해서 잘 쓰지 못하고 있어서 좀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잘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운동 후 초과산소 소비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운동 후 초과산소 또는 섭취량. 여기서 C가 나오면 소비량으로 쓰는 것이 더 낫겠네요. 제가 조금 실수했습니다. 즉, excess, 추가적으로 섭취했다는 뜻이죠. post exercise, 운동 후라는 뜻입니다. oxygen, 산소를 어떻게 했느냐, consumption, 소비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EPOC라는 말로 씁니다. 운동 후 초과산소 소비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사실 운동 후 초과산소 섭취량도 틀린 말은 아니죠. 과거에는 이것을 산소 부채라는 말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oxygen debt라고 그랬습니다. 왜 oxygen debt라고 그랬냐면 과거의 개념은 먼저 이제 이 산소 부채 또는 운동 후 초과산소 소비량의 개념을 설명드리면 운동 후에도 안정시 수준 이상으로 소비하는 산소 소비량이다. 무슨 뜻이냐? 운동 전에도 0.2리터 정도의 산소는 소비하고 있었죠. 운동을 시작해서 비로소 산소 소비가 쭉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 3분 돼서 안정 상태에 도달해서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산소 수준을 하면서 이 상태를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쭉 일정하게 산소 소비를 하고 여기서 운동을 중지했을 때 운동 중지한 이후로 안정 상태 수준에서 소비했을 산소 수준 이상으로 소비한 바로 이 산소 소비 수준, 이 양이 이것이 바로 산소 부채라고 하는 것이죠. 왜 산소 부채라는 용어를 갖다가 썼냐면은 운동을 하는 도중에 산소가 모자란 것을 빌려가지고 산소를 어디선가 빌려가지고 운동 후에 다시 갚아준다. 빚을 갚는다. 이런 뜻으로 해서 산소 부채라는 용어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 생리학을 배울 때만 해도 EPOC라는 말을 쓰지 않았죠. 산소 부채라는 말을 썼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용어들이 다시 제한되고 이것이 맞다 해서 이 용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더 많이 쓰이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산소 소비 수준이 운동이 끝나고 2, 3분 내에 급격하게 산소 소비 수준이 떨어지는 이 부분을 비젖산성 산소 부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 이후에 완만하게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이 국면을 젖산성 산소 부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이 이후에 산소가 더 추가적으로 소비하는 이유는 운동 후에 발생한 젖산을 처리하는데 이 산소가 쓰여진다. 그래서 젖산성 산소 부채고, 이 급격하게 이 떨어진 부분은 젖산과는 관계가 없이 다른 요인에 의해서 산소 빌렸던 것을 다시 갚는다 해서 비젖산성 산소 부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더 이상 쓰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보다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이 산소 EPOC라고 하는 것은 보다 생리적으로 다른 요인에 의해서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것이 밝혀짐으로써 이런 용어가 그다지 적합한 용어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더 이상 쓰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운동 강도가 높지 않았을 때는 이러한 운동 과정에서 스테디 스테이트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스테디 스테이트가 나타났을 때 여기까지 산소 소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데, 그때까지는 이 산소가 결핍된 상태로 운동을 한다 해서 이것을 산소 결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국 이 양이 이제 운동 중 산소 소비한 소비 양이 되겠고, 운동 후 초과산소 소비량, 이것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운동 강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는 이런 스테디 스테이트가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쭉 올라갔다가 고강도의 운동의 경우에는 이런 상태로 증가해서 스테디 스테이트가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산소 결핍이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소 부채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운동 중에 발생한 산소의 결핍 상태를 운동 후에 갚아준다 라는 뜻에서 산소 부채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것이 이제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운동 후 초과 산소 소비량, 단순히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죠. 그래서 EPOC라는 용어를 더 일반적으로 쓰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산소 부채는 왜 발생하느냐 봤더니, 고갈된 ATP, 운동 중에 계속해서 ATP가 분해돼서 ADP로 분해되죠. 운동이 끝난 다음에는 이 ATP를 재합성하는 과정, 유산소적으로. 그 다음에 크레아틴 포스페이트도 회복기에 빨리 많이 썼으니까 재보충하는 과정, 재합성하는 과정에 이제 산소가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미오글로빈, 근육에 있는 미오글로빈의 산소가 재보충하는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되고요. 또 용해된 산소 공급, 뭐 혈액 중에 3% 정도의 산소는 혈장에 녹아서 운반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운동을, 고강도의 운동의 경우에는 농도가 떨어지게 되죠. 용해된 산소까지 떨어지니까 그것을 보충하는데 쓰여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국면, 이 국면은 주로 이제 이런 용으로 산소가 많이 쓰여지게 되겠죠. 또한 젖산을 제거하는 거에, 젖산을 제거할 때도 물론 산소가 쓰여집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나 알고 보니까 젖산 이외, 제거 이외에도 이런 많은 요인에 의해서 초과산소 소비량이라는 게 발생한다. 그러니까 뭐 젖산성 산소 부채니 이런 말을 갖다 붙이는 것은 명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말이 아닌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운동을 할 때 체온이 상승하는데, 이런 상승된 체온에 의해서 미토콘드리아의 산소 소비가 자극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요인이 산소 부채가 아니라 EPOC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또 호흡 근육이나 심장 활동도 운동 후에 바로 안정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수준 이상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산소 소비 수준이 높아진 건다. 또한 결정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런 호르몬들, 갑상선 호르몬, 아드레날린, 성장 호르몬 하는 굉장히 많은 운동 중 생성돼서 분비된, 혈액중으로 분비된 호르몬이 처리되는 수준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이 호르몬들은 세포, 인체의 여러 세포에 산소 소비 수준을 갖다가 높여준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미토콘드리아의 추가적인 산소 소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EPOC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